안녕하십니까. 타이거 리서치의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블록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거창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아시아의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미래. 이 장표는 사실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아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장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거 리서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 타이거 리서치는 2021년에 창업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서치 및 컨설팅사입니다. 저희는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외국 프로젝트들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한국 또는 아시아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애니모카 브랜드, 그리고 저 이전에 발표를 해주신 박상욱 지사님 계시는 월드코인, 그리고 뒤에 아발란체, 솔라나, 폴리건 등의 프로젝트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사실 저희를 유명하게 하고 저희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저희의 뉴스레터입니다. 타이거 리서치는 주 2회 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규제,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특이점에 대해서 한글과 영어,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6개 국어로 번역해서 약 월간 5만여 명의 구독자에게 저희의 리서치를 발간하고 있고요. 저희 리서치는 약 100여 국의 웹3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 또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신 블록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블룸버그, 포브스, 그리고 최근에는 퍼플렉시티라든지 챗GPT와 같은 AI 툴에서도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에 관한 소스로 타이거 리서치는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아시아가 블록체인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으로 타이거 리서치가 자랑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연 규제, 아시아의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온체인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외국인 분들을 위해 대상으로 하는 장표인데요. 아시아 시장을 접근하는 어떤 방식 또는 추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매크로적으로는 어떤 지표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1년에 한 번 발간되는 체인 어널리시스의 글로벌 어답션 인덱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구글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지만,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온체인 분석 툴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년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냐, 가장 국민들이 블록체인에 친숙하냐라는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서 상위 22개 국가 중 약 그 반절이 아시아, 특히 인도,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는 워낙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인구가 크고 젊은 연령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어떤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나라들에서 아주 활발한 블록체인과 관련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컨티넨트, 지역으로 묶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규제들이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약 2,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이고요. 크게 묶더라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6개 리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약 4,458만 평방미터로 구성된 아주 거대한 지역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데 많은 외국인 분들이 아시아를 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EU 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연방법, 이런 식으로 아시아는 어떻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시아 주요국을 따지기만 해도 약 48여 개 국가가 있고요. 각 국가별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또는 독립적인 법안을 가지고 규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굉장히 큰 시장임은 분명하나 각각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핀셋과 같은 정책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 지표적으로 좀 더 들어보면 아시아는 전 세계 60%가 살고 있는 아주 거대한 컨티넌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시아는 굉장히 어린 젊은 중위 연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중위 연령은 약 33.3세입니다. 이는 북미의 41.7세 그리고 유럽의 38세와는 비견되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젊은 세대의 성장 욕구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아에 거주하는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글로벌 GDP의 약 34%가 아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률 또한 연평균 약 3.6%로 미국의 1.7% 그리고 유럽의 1.2%에 비해 상당히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를 크립토와 또 가상자산과 좀 비교해 볼까요? 아시아에는 글로벌 크립토 유저들의 약 60%인 3억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또한 이 개발자분들은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깃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아시아 거주 중인 개발자의 숫자는 약 5천만 명입니다. 실로 어떤 지표상에서도 아시아의 가능성 그리고 발전 형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중앙화된 거래소 CEX를 사용하시죠? CEX에서 사용되는 화폐 상위 5개 화폐 중 약 2개가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는 사실 한 2주 전에 좀 생산된 지표여서 한국 원화의 1일 거래량이 약 6.2조 미국 미화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1일 거래량을 기준해서 약 20조 원의 한국 원화 기준의 거래량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물론 미국도 최근에 불시장이기 때문에 좀 늘었겠죠. 어쩌면 한국 원화가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가장 큰 화폐가 아닐까로도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중앙에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1일 웹 트래픽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약 51.2%의 트래픽이 아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발표드린 내용인데요. 깃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자의 총 숫자가 5,200만 명인데 이는 북미와 유럽의 개발자 수를 합친 것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한번 좀 놀라운 수치들이죠. 아시아를 시장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20년부터 2020년까지 각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상장 기업들의 과연 이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 놨는데요. 아시아는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컨슈머 퍼스트한 어프로치를 띠고 있습니다. 상장사 중 약 41.2%의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북미와 같은 경우에는 18.4%, 유럽과 같은 경우는 23%, 즉 다른 말로 하면 70에서 80%의 북미의 유럽과의 회사들은 기업과 기업 거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추정해 보았을 때 아시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아마 엔드 유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블록체인에서도 접목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에 관해서 조금 독특한 소비자 패턴이 있는 것은 바로 슈퍼앱의 문화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카카오 또는 네이버 또는 라인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실로 놀라곤 합니다. 이렇듯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도 인류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걸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분명히 디지털 소비 습관에 있어서 슈퍼앱이라는 것이 저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거대한 앱을 통해서 저희의 실생활을 공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라인, 베트남에서는 잘로와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웨이신, 또 한국말로 위챗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바이두와 같은 미국의 생태계와는 다소 다른 각 국가를 대표하는 슈퍼앱 안에서 우리는 디지털 소비 또는 디지털 생활을 즐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타이거 리서치에서는 아마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올해 아주 각광받았던 텔레그램의 톤 생태계마저도 저희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톤 생태계의 2024년 4월부터의 그 실질 사용자 증가 폭은 그간 수년간 텔레그램이 운영했던 생태계 지표보다 굉장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또 다른 발전, 넥스트는 어쩌면 슈퍼앱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비슷한 카이아 재단의 라인 같은 카이아 재단과 라인이 함께 준비하는 카이아 웨이브 같은 프로그램에도 저희는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아나운서께서 10분 남았다고 하시고 계신데 빨리 진행하도록 이제 그러면 매크로 지표를 살펴봤는데 그럼 온체인 데이터의 상에서는 아시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타이거 리서치에서는 글로벌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틱스 툴을 제공하는 듀운과 아칸과 같은 곳들과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 데일리로 온체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는 각국의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연 어느 시간에 아시아인들이 움직이고 어떤 소비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로 데이터 상에서 로하게 이용하기보다는 저희가 유니스왑, 파키스터와 같은 원래 레이블링 솔루션을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고요. 더불어 CNS와 같은 어떤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도 저희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좀 저 또한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규제의 변화가 온체인 세상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관한 건데요. 2022년 2분기에 일본 정부는 결제 서비스법을 개정했습니다. 바로 가상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결제 서비스의 수단으로 됐을 때 과연 실제로 온체인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2분기에 발표가 됐고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2023년 2분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좀 지루했던 베어장 기간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규제가 변화한다고 무조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친화적인 규제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만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은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아시아 화폐를 기준으로 하는 명목 화폐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총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특히 이 실제 거래량 말고 거래 개수를 환산했을 때는 아발란체 발표 때 설명을 해주셨던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명목 화폐인 XSGD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를 기반으로 한 XIDR 같은 화폐들은 온체인 상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아시아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분들은 얼마나 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가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도 아시아에 거주하는 분들은 신규 테스트넷 또는 신규 메인넷에 대한 개발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첫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이더리움의 테스트넷인 고롤과 세폴리아 메인넷의 가장 큰 스마트 컨트랙트 기여자들은 아시아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메인넷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룹조차도 점차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기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럽의 개발자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과연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라고 부르죠. 덱스상의 아시아인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2021년 굉장히 다른 지역과에 비해서 미미하였던 아시아인들의 덱스 거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점은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덱스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기관이나 소위 웨일 투자자들이 아니고 영어로 슈림프라고 표현한대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개미 투자자,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덱스로 이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랜잭션 개수를 확인하여도 그렇고요. 볼륨을 확인하여도 2021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리테일 투자자들의 볼륨이 2024년 웨일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점은 크립토 시장의 최소 6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웨일 투자 시장과는 굉장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웹3 세상에서도 웹3 소셜, 웹3 상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터라는 툴이 있는데요. 파키스터 상에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 소셜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2023년을 기준으로 영어가 메인인 파캐스팅이라는 툴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 포스팅뿐만이 아닌
DAU와 DAU마저도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많은 트래픽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아시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 가시니까 첫째는 벌써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시장이 글로벌 웹3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거대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굉장히 fragmented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핀셋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저희가 많은 정책에 대한 얘기, 생태계에 대한 얘기, 또 굉장히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세션을 많이 가졌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리서치를 구독할 수 있는 QR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아시아 시장에 관련한 규제,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에 관해서 읽기 쉽고 저희가 항상 리서처분들께 주문하는 게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불장에서 과연 어떤 좋은 투자 결정 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